안녕하세요. 눈뜨는 인생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불안할 때 심리학, 저자는 도리스 볼프, 출판사는 생각의 날개입니다. 불안은 왜 생기는 걸까? 인간은 불안을 느끼는 능력을 갖고 태어났다. 이 능력은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불안은 우리 몸의 경고 시스템이다. 덕분에 우리는 위험한 상황이 닥치면 싸우거나 도망치거나 죽은 척해 위험을 모면할 수 있다. 우리 조상들의 생존 전략은 세 가지였다. 얼른 내뻗거나 덤벼들어 적을 나의 영역에서 쫓아내거나 몸을 움츠리고 적이 갈 때까지 가만히 있는 것이다. 그러자면 신체 변화가 동반되어야 한다. 동물들 역시 위험이 닥치면 인간과 같은 신체 반응을 보인다. 근육이 긴장하고 호흡이 가빠지며 심장 박동이 빨라진다. 싸우거나 도망치거나 죽은 척해 자신을 지키려면 이런 반응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불안 그 자체는 위험이 닥칠 때 우리의 생존을 돕는 매우 유익한 반응이다. 따라서 위험한 상황이 닥쳤을 때 일정 정도 불안을 느낄 필요가 있다. 그래야 정신을 차리고 조심하거나 신체 기능을 최대한 끌어올려 대처할 수 있을 테니 말이다. 불안은 위험한 상황에서 적절하게 반응하도록 도움을 준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경보 시스템이 항상 제대로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때로 자신을 보호할 필요가 없을 때도 불안을 느낀다. 심지어 전혀 위험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불안을 느낀다. 때론 불안이 패닉으로 치달아 정상적인 사고와 적절한 대처가 불가능할 때도 있다. 그 이유를 알면 우리의 감정이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사고와 감정은 무슨 연관이 있을까? 우리는 부모를 통해 좋고 나쁜 것, 해도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배운다. 언어를 습득한 후에는 행동과 감정을 평가하는 법도 배운다. 자신의 행동이 바람직하거나 나쁘다고, 올바르거나 잘못되었다고, 위험하거나 안전하다고 분리하는 법을 배운다. 무엇이 좋고 나쁜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부모님의 기준과 인생 철학을 따를 수밖에 없다. 부모님은 어린 시절부터 배우고 평생 실천했던 판단을 다시 우리에게 전달한다. 우리는 그것을 아무런 점검 없이 그대로 받아들인다. 규칙을 잘 따라야 부모님께 칭찬받을 수 있으며 또 아직은 너무 어려 그 규칙을 점검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시간 엄수, 정리정돈, 성생활, 욕망의 충족, 감정의 표현, 다른 사람에게 받은 칭찬의 의미, 실수와 능력, 돈과 관련된 판단 기준 등은 모두 그렇게 배운 것들이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더 이상 그런 평가를 의식하지 못한 채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된다.
기준과 규범을 위반하는 것은 나쁜 짓, 옳지 않은 짓이라고 느끼고 그 규범을 위반하면 죄책감과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삶의 매 순간마다 우리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우리 자신을 평가한다. 우리는 자신과 내면의 대화를 나눈다. 물론 대화가 너무 자동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전혀 혹은 거의 의식하지 못한다. 하지만 우리 뇌가 평가를 내리지 않는 감각 인상은 없다. 또 사실 그래야 마땅하다. 매 순간 위험한 상황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생사를 좌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평가는 학습된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직접 경험과 주변에서 보고 듣고 읽은 것들로 이루어진다. 또 다른 사람의 행동을 모방하는 것도 평가학습의 한 방법이다. 발달 초기 단계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세와 평가를 의식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평가가 무의식적으로 진행된다. 그럼 우리는 로봇처럼 반응한다. 특정 상황에 처하거나 그 상황을 머릿속으로 생각만 해도 자동적으로 그 상황에 맞는 감정이 탄생한다.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바로 이 점이 중요하다. 우리가 특정 방식으로 반응하도록 배운 것일 뿐 특정 상황이 우리에게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다. 물론 반사 행동이나 신체적 통증은 예외다. 신체적 통증은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건 일어난다. 하지만 그 통증의 강도는 우리의 평가와 생각에 의해 좌우되므로 통증에 집중하거나 통증에 저항하면 강도가 더 심해진다. 불안은 어떻게 탄생하는가? 불안을 느끼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정 상황, 사람, 사건이 불안을 조장한다고 믿는다. 따라서 자신들은 그 불안한 감정을 어떻게 할 수 없고 불안에 대처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런 상황을 피하거나 약물이나 술로 불안을 잠재우는 것뿐이라고 생각한다. 특정 상황이 불안을 일으키고 우리가 그것을 전혀 막을 수 없다면 실제로 피하거나 약을 먹는 것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다.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누군가는 불안을 느끼는 상황에서 전혀 불안해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선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또 어떤 이들이 운전이나 치과, 시험, 귀신처럼 특정 상황에 대한 불안을 이겨낸 것은 또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불안이 왜 그렇게 다양한 상황에서 나타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갑자기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든지 갑작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경우 우리는 반사적으로 불안을 느낀다. 하지만 그런 상황조차도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진다. 불안도 타고나는 것이어서 애당초 날 때부터 겁쟁이와 용감한 사람이 따로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이 주장이 맞다면 우리는 절대 불안을 떨쳐버리지 못할 것이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겁쟁이로 태어난다면 안타깝게도 그냥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우리는 이미 불안을 이겨낸 수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처음 수영이나 자전거를 배울 때는 엄청 무서웠지만 결국 우리 모두 용감하게 해내지 않았던가? 특정 상황이 불안을 조장한다는 설명 역시 설득력이 없다. 똑같은 상황에서 모든 사람이 불안을 느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결국 남은 것은 하나다. 우리가 스스로 불안을 만들어내고 조장하는 것이다. 이는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된 바 있는 사실이다. 불안의 원인은 우리의 생각에 있다. 불안은 우리가 어떤 것을 위험하다고 판단한 결과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모든 감정이 그러하듯 감정의 단계에 따라 생겨난다. 불안을 이겨내는 긍정의 힘. 긍정적 자세가 긍정적 감정을 부른다. 어릴 때로 돌아가서 다시 나를 세상을 믿을 수 있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 하지만 정말로 그렇게 된다 해도 좋은 점 못지않게 나쁜 점도 많을 것이다. 어린 시절로 돌아간다면 지금껏 살면서 얻은 모든 유익하고 중요한 경험을 다 잃어버리게 될 테니 말이다. 그 시절로 돌아갈 다른 방법이 하나 있긴 하다. 지금 여기서 있는 그대로의 자신과 삶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더 큰 신뢰를 선사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 열쇠는 이미 당신 손에 있다. 바로 긍정적 자세가 그 열쇠다. 지금껏 자신의 마음에 불신과 불안의 불을 지피며 살았다면 이제는 낙관과 기쁨의 불을 피우고자 결심하면 된다. 자신을 속이자는 말인가? 그렇지 않다. 불안 극복을 위해 상상 연습을 하는 것이 속임수가 아닌 것과 같은 이치다. 거짓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자신에게 알려주자는 것이다. 자존감을 키우는 4단계 전략. 자존감은 자신을 바라보는 자세에 달려있다. 자신이 못하는 것, 가지지 못한 것만 읊어대면서 확신과 자의식이 넘쳐나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은 존중하면서 왜 정말로 소중한 자기 자신은 그만큼 존중하고 대접하지 않는 것일까? 1단계.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여라. 거울을 보고 거울에 비친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라. 난 있는 그대로의 너를 사랑하고 인정할 거야. 물론 처음에는 좀 쑥스러울 것이다. 그래서 상담실을 찾은 내담자들도 일부는 웃고 일부는 울고 나머지는 못하겠다고 버틴다. 그렇지만 이 연습은 매우 중요한 과정 중 하나이기 때문에 난 절대 양보하지 않는다. 칭찬과 존중을 받으면 누구나 기분이 좋다. 그건 망고의 진리다. 그 좋은 기분을 왜
자신에게 선사하지 않으려 하는 건가? 감정이 생각을 쫓아와서 진심으로 당신을 인정하게 될 때까지 이 연습을 계속하라. 언젠가 당신의 감정도 당신의 말에 동의할 것이다. 그래, 난 있는 그대로의 날 인정해. 이 지점쯤 오면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말한다. 내 말을 믿어. 맞아. 하지만 당신이 지금 당장 이 연습을 올바르고 적절하다고 생각하기를 기대하지 않는다. 처음엔 유익한 방법이 아닌 것 같더라도 그냥 해보자. 매일 최소 300번씩 거울을 보고 연습해보자. 아니, 잘못 읽은 것이 아니다. 300번이 맞다. 당신이 그동안 자신에게 한심한 인간이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며 살았는가? 아마 하루에 300번보다 많으면 많았지 적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습관이 되어버린 그 말을 당신은 지금껏 철통같이 믿고 살았다. 그러니 이젠 바꿀 차례다. 다른 말로 습관을 바꾸어 보자. 2단계. 다른 사람이 당신을 거부하더라도 그것은 그의 의견일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다른 사람이 당신을 좋아하는 것은 당신이 그의 기대와 상상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거부는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말할 뿐, 거부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기란 불가능한 일이다. 예수조차도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찬받지 못했다. 어떤 사람은 좋아해도 다른 사람은 싫어한다. 그러니 당신의 기대와 바람을 실현하는 데 집중하라. 모두의 마음에 들 수는 없다. 상대의 바람과 당신의 바람이 일치하지 않아 느끼는 실망감은 지극히 정상이다. 다른 사람이 거부해서 우울하고 거부할지 몰라 겁을 내는 것은 비합리적일 뿐 아니라 유익하지도 않다. 당신을 완벽하게 거부하는 사람도 없고 당신을 완벽하게 인정하는 사람도 없다. 어제의 당신이 오늘의 당신과 다르듯 그들의 기호와 선호도 변한다. 거부는 구체적 상황과 구체적 행동에 대한 반응일 뿐이다. 따라서 비판받고 거부당할 땐 이렇게 물어야 한다. 어떻게 했기에 그가 거부하였을까? 어떤 마음가짐이기에 나를 거부하는 것일까? 상대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보자. 거부는 우선적으로 그의 기대, 그의 선호, 그의 기분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당신이 그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다음 문제다. 3단계. 새로운 자세를 매일 반복하라. 미국의 심리학자 사드 햄스테더는 긍정적 사고 입문에서 이런 암시가 건강한 자의식을 쌓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권하고 있다. 나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야. 난 지금 이대로가 내가 좋아. 나는 뛰어난 자질이 많은 사람이야. 재능도 능력도 기술도 많아. 내가 모르는 숨은 재능도 많아서 계속 새로운 재능이 튀어나오지. 나는 에너지와 열정과 힘이 넘치는 사람이야.
4단계. 당신은 완벽하게 좋은 사람도 완벽하게 나쁜 사람도 아니다. 당신에겐 장점과 단점이 있다. 지금 그대로의 당신을 인정하라. 그리고 그것들을 노트에 적어보라.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 당신의 10가지 특징과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 10가지 특징. 당신에게 있는 능력 10가지와 당신에게 없는 능력 10가지. 자존감을 키우는 5가지 팁. 1. 자신을 칭찬하고 인정하라. 남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만 하다 보면 인생을 즐길 시간이 없다. 또 남들에게 칭찬을 갈구하고 매달리면 오히려 놀라서 달아날 것이다. 게다가 당신의 행복과 기쁨을 오직 남들 의견에만 의존하는 꼴이 된다. 남들이 인정하고 기쁘고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불행하다. 설사 오늘 인정받는다고 하도 내일 또 인정받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그런데 무엇하러 남의 칭찬에 목을 매는가? 남이 안 해주면 당신이 하면 되지 않겠는가? 자신을 칭찬하고 인정하라. 물론 다른 사람에게 듣는 칭찬은 좋고 기쁘다. 하지만 어른이라면 설사 아이라 해도 남들이 하는 칭찬이 생존에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2. 진심으로 당신의 행복을 바라는 사람을 곁에 두어라. 진심으로 당신의 행복을 바라는 이들은 절대 자신들의 기대를 위해 당신의 욕구를 포기하라고 종용하지 않을 것이다. 3. 자신이 원하는 일, 자신에게 유익한 일을 하라. 그럼 당신의 행복을 바라는 사람들이 당신을 존중해 줄 것이며 당신 자신도 당신을 존중할 것이다. 4. 자신을 인정하고 지지하라. 100% 확실한 인정은 이것밖에 없다. 남들이 바라는 대로 한다고 해서 그들이 당신을 좋아하고 어려울 때 도와주리라 보장할 수 없다. 5. 칭찬은 타인의 의견이라고 생각하자. 비난도 타인의 의견이라고 생각하자. 실수에 대처하는 3단계 전략. 1. 자책을 멈추어라. 왜 더 잘하지 못했을까? 라며 자신을 탓하지 마라. 그 당시엔 좋은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던 것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당신은 그 순간 저장된 프로그램에 따라 행동했던 것뿐이다. 실수했다면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라. 난 있는 그대로의 널 사랑하고 인정할 거야. 넌 그 순간 최선을 다했어. 2. 당신의 단어장에서 이런 표현은 지워버려라. 난 못해. 안 돼. 해보기는 하겠지만 조건이 있지. 알았어. 그런데 너무 어려워. 3. 자기 암시를 하라. 매일 아래와 같은 긍정적 암시를 최대한 자주 반복하자. 난 지금 여기를 살 거야. 과거는 지나갔어. 나도 인간이니까 실수할 수 있지. 그 실수를 배움의 기회로 삼을 거야. 도전했으니까 실수도 있는 거지.
한번 해봤으니 앞으로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단 한 번의 실수로 내 모든 것이 무너지지는 않아. 실수에 대처하는 6가지 팁. 1.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좋지만 완벽을 추구하지는 말라. 실수는 배움의 필수 조건이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다. 2. 도전하고 모험하라. 뛰어나게 잘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무엇이든 한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 두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좀 부족하더라도 도전하는 것이 낫다. 실수는 당신이 도전했다는 증거다. 그것만으로도 칭찬받아 마땅하다. 3. 당신에게 누가 봐도 확실한 약점이 있다 해도 슬퍼하거나 한탄하지 마라. 대신 당신이 가진 능력을 펼치면 된다. 강연을 듣고 책을 읽고 훈련을 해서 당신의 숨은 능력을 개발해보자. 4. 한 번의 실수가 당신이라는 인간 전체를 평가하는 잣대가 될 수는 없다. 실수를 저질렀다 해도 그것은 한 번의 실수에 불과하다. 실수는 순간의 행동이다. 그것이 당신의 다른 특성과 자질과 능력을 훼손할 수는 없다. 특히 요즘 같은 다변화 사회에선 모든 분야에서 탁월하기란 쉽지 않다. 한 분야에서 탁월한 것만도 대단한 능력이다. 3. 당신은 행복할 권리가 있다. 인간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당신에겐 행복할 권리가 있다. 반드시 성과를 내고 능력을 펼친 인간만이 행복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 6. 가끔은 자신에게 선물을 주자. 대단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자신을 칭찬하고 인정하자. 건강한 책임감을 키우는 3단계 전략. 자신을 존중하는 것이 이기적인 행동이 아닐까 우려하는 사람이 있다. 이것 역시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흑백 논리다. 건강한 책임감이란 나의 욕구도 남의 욕구도 골고루 배려하는 것이며 나의 책임이 어디서 시작하고 어디서 끝나는지를 아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행동, 감정, 생각에 100% 책임이 있다. 만일 당신이 타인에게 신체적으로 해를 가한다면 그건 당신의 책임이다. 하지만 당신의 말과 감정을 상대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당신 책임이 아니다. 당신은 그 감정을 유발했을 뿐 당신의 말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는 오직 상대의 몫이다. 물론 상대가 어떤 기분일지 내 알 바 아니라는 말은 아니다. 혹시라도 상대가 상처받을 수 있는 말과 행동은 삼가야 한다. 그러니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 상대가 다른 평가를 선택한다면 그 감정은 그의 책임이다. 예를 들어 상대가 앓고 있는 위험은 당신 책임이 아니다. 상대의 위험은 당신의 행동이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상대가 화를 냈기 때문이거나 상대가 당신을 걱정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이 원칙을 거꾸로 뒤집으면 상대는 결코
당신의 감정에 책임이 없다. 당신이 부정적 평가를 하도록 유발하기는 했어도 당신의 부정적 평가에 대해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건 오직 당신 몫이다. 1. 상대가 당신에게 감정의 책임을 묻는다면 따져보자. 내가 그렇게 느꼈다니 마음 아프지만 그건 내가 의도한 게 아니었어. 나는 그저 내 생각대로 행동했을 뿐이야. 2. 당신이 상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싶을 때도 따져보자. 그가 나의 태도를 비난하다니 유감이야. 그렇지만 그가 비판한 것 중에서 배울 점이 있는지 살펴봐야겠어. 그의 비판이 정당하지 않는다면 그의 의견일 뿐이라고 생각하면 그만이야. 그에게도 의견을 말할 권리가 있으니까. 하지만 그건 그의 의견일 뿐 나하고는 상관없어. 3. 샤드 햄스터드가 아래에서 제시한 자기 암시를 매일 연습하자. 책임지는 게 즐거워. 책임은 진정한 나를 만드니까. 도전이 즐거워. 절대 남의 손에 내 인생이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넘기지 않을 거야. 다른 사람의 태도는 내 책임이 아니야. 하지만 나의 태도는 전적으로 내 책임이지. 건강한 책임감을 키우는 4가지 팁. 1. 남들이 나를 거부하거나 비난하더라도 나는 나를 인정하라. 남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면 나는 내 인생관을 실천하고 지금 이대로의 나로 남을 권리가 있다. 2. 실수를 했다며 인정하라. 그 실수는 당신의 책임이지만 그렇다고 죄책감을 느끼거나 자신을 비난할 필요는 없다. 실수해서 미안하다고 말하고 실수를 고치거나 앞으로 실수하지 않을 방법을 모색하라. 3. 과거의 실수를 용서하라. 과거는 바꿀 수 없다. 하지만 앞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는 있다. 자책만 하고 있으면 관심이 과거로 향할 것이고 오히려 새로운 실수를 저지를 준비를 하는 셈이 된다. 4. 누가 실수하더라도 그 실수를 근거로 그를 단죄하거나 깎아내리지 마라. 그의 실수를 용서하라. 그것은 당신을 위한 길이다. 용서하지 않으면 미움과 분노가 당신의 몸과 마음을 갉아먹을 것이다. 당당해지는 3가지 팁. 1. 해서 즐거운 일이 있다면 그 일을 하자. 남에게 폐만 안 끼친다면 무엇이든 해도 좋다. 2. 자신의 감정에 당당하고 그 감정을 표현하라.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어떤 기분이 드는가? 3. 인생의 의미를 찾자. 당신이 나서서 찾지 않는다면 삶 그 자체는 사실 아무런 의미도 없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봉사를 하고 집을 짓고 아이를 낳아 기르며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것이다. 자신이 가진 능력을 발휘하거나 환경 보호를 위해 힘쓰면서 삶의 의미를 찾는 사람도 있다. 당신에게 무엇이 의미 있는 일인가? 그 일에 에너지와 시간을 투자해보자. 나는 어떻게 불안을 이겨냈을까?
한 내담자의 사례입니다. 실수가 있으면 기록하고 그 다음엔 어떻게 고쳤는지 기록으로 남겼어요. 호흡 연습을 해서 긴장을 풀고 마음을 가라앉혔고요. 꾹 참고 도망치지 않았더니 덕분에 지금은 많이 강해졌죠. 직장에서 화나는 일이 있으면 괜찮다고, 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자신을 다독였어요. 이 말은 어떤 여배우가 TV에 나와서 무대 공포증을 이기는 방법이라고 소개했는데 따라해보니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불안은 절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았어요. 아주 천천히 물러나죠. 하지만 저도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참고 견뎠고 덕분에 비슷한 상황이 닥쳐도 쉽게 대처할 수 있게 됐어요. 여기까지 온 자신이 무척 대견하고 또 많이 행복해요. 그래서 요즘은 조금 겁이 나도 억지로 새로운 일에 도전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 처음 가는 곳도 과감하게 운전해서 가요. 물론 늘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어서 가다가 너무 불안해서 되돌아온 적도 있어요. 하지만 참고 견디면 대부분 익숙해져요. 저도 알아요. 앞으로도 불안 증상은 계속 될 거예요. 그렇지만 예전처럼 공황 증상이 나타나진 않아요. 제가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 중에 가장 도움이 된 것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자신의 실수를 용서하는 것이죠. 나에게 사랑한다고 용서한다고 말하면 마음이 편해져요. 그동안 전 절 너무 채찍질만 하면서 살았어요. 남들 의견에 더 귀 기울였어요. 이젠 그렇지 않으려고요.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는 제 모습을 볼 때면 재미있고 신나거든요. 지금까지 불안할 때 심리학에서 일부 요약 발췌하여 읽어드렸습니다. 눈뜨는 인생의 리뷰 한마디는 아래 댓글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